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구조 원리를 강의하게 될 국제대학교 자동차과 겸임교수 최영선입니다. 본 강의를 통해서 목적하시는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강의 구성은 각 장별로 이론 강의를 한 후에 문제풀이 형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각 장을 살펴보면 제1장에서는 자동차 개요가 있었고, 제2장은 자동차 기관에 대해서, 3장은 쉐쉐에 대해서, 4장은 차체 및 부수장치, 5장은 자동차 성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각 장마다 먼저 이론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접하게 될 제1장 자동차 개요는 전체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부분으로서 교재에 있는 내용 소개로만 끝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재 뒷부분 부록의 일부 기출문제를 살펴보니까 거의 중요치 않아서 다루어지지 않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제1장 자동차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글씨가 좀 작게 표시는 되어 있지만 화면에 자동차 발달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화면이 나오는데 뒤에 문제를 보니까 언제부터 실용적인 자동차가 출현했느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19세기 말부터 실용적인 자동차가 출현하기 시작했다라는 내용도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20세기 초에 미국의 포드 자동차가 대량 생산을 하게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의 발달사로는 증기자동차의 발명을 영국의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을 했고, 그 증기기관을 발명한 걸로 인해서 자동차가 완성된 건 1769년 프랑스의 퀴너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 그 밑에 나오는 전기자동차는 지금 친환경 자동차로서 요즘에 들어서 아주 많이 발전하고 있는 자동차 중에 하나고, 앞으로도 이 방향으로 자동차가 계속 발전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동차의 발달사 중에 내연기관 자동차로는 가솔린 자동차는 17세기 말부터 시린더 내에서 연료를 연소시켜서 동력을 얻는 기관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는 계속해 왔으나 성공을 하지 못했고, 1860년도 프랑스의 느누아로가 가스 기관을 발명함에 따라서 1876년 독일의 오토는 이것을 개량하여 성능이 우수한 가스 기관의 제작에 성공하였고, 1885년 독일의 다임러와 벤츠가 가솔린 기관의 제작에 성공함으로써 가솔린 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자동차가 1886년에 최초로 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런 역사적인 얘기를 굳이 해야 될 필요는 있냐라고 반문하시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자동차의 현재와 미래를 아시려면 최소한의 역사는 알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디젤 자동차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독일의 디젤이라는 사람이 1893년에 중유나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압축 착화기관의 특허를 얻어서 디젤 기관이 시작되었고, 초기의 디젤 기관은 공장용이나 발전용에 사용되어 오다가 1919년경 자동차용 기관으로서 제작에 성공에 이르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수소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나 알코올을 연료로 하는 자동차가 내연기관 자동차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를 조금 여러분들 교재를 뛰어넘어서 8페이지로 좀 가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자동차의 분류가 나오는데요. 그 분류에서 자동차의 정의가 나오는데, 자동차의 정의는 자체 내에 원동기를 장치하고
노면 위를 자유로이 주행하는 차량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아마 이거 운전면허 시험 보실 때들 일부 좀 나온 내용 아닌가 싶고요. 단 내일이나 가선에 의하지 아니한다. 이건 뭐 그 내일이나 가선을 한다는 얘기는 트롤리 버스 같은 것이 아마 그런 경우가 되겠는데 그건 자동차라고 그 명명하지 않습니다.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의 종류와 재원이 나오는데 자동차의 종류는 자동차 관리법이라는 그 법이 있어요. 그 법에 시행규칙이 있고 시행규칙의 별표 1에 보면 자동차의 종류가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 자동차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물론 이제 규모에 따라서 경형도 있고 소형도 있고 중형도 있고 대형도 있지만 우선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 자동차가 자동차의 종류의 기본이 된다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원동기에 의한 분류, 원동기에 의한 분류는 원동기 종류에 따라서 가솔린 자동차, 디젤 자동차, 가스 자동차, 전기 자동차가 있으며 사용되는 연료는 가솔린, 디젤, 경유, 액화석유가스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의 종류 중에 기관의 위치에 따른 그 분류가 있는데요. 기관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냐에 따라서 기관이 자동차의 앞쪽에 있는 앞기관식이 있고 뒤쪽에 있는 뒷기관식이 있고 어떤 차는 또 보면 중간에 있는 중간식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차실 바닥 밑기관식 등이 있다라고 지금 이 교재에도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동차 기관의 설치 위치는 앞기관식 또는 뒷기관식이 거의 다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구동 방식에 의한 분류. 이건 무슨 내용이냐 하면 기관으로부터 엔진으로부터 동력을 뒷바퀴 규정, 앞바퀴나 뒷바퀴 중 어느 쪽에 전달하는가에 따라서 앞바퀴 구동식 또는 뒷바퀴 구동식, 온바퀴 구동식이라고 여러분들 교재는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all wheel drive에서 전체 바퀴를 구동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앞바퀴 구동 방식을 FF 구동 방식이라고 합니다. 앞에 엔진이 있고 앞바퀴를 구동한다 해서 그래서 요즘 나오는 승용차들이 대부분 FF 구동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FF 방식 이외에 FR 구동 방식이 있는데 앞에 나오는 F는 엔진의 위치고 뒤에 나오는 R은 구동 바퀴입니다. 즉 FR 구동 방식이라고 하면 엔진이 앞쪽에 있고 뒷바퀴를 구동하는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후륜 구동을 FR 구동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요즘 RR 구동 방식이 대형차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RR 구동 방식은 말 그대로 리버스 또 리버스가 리어가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리어 엔진, 리어 드라이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뒷바퀴 쪽에 엔진이 있고 뒷바퀴를 구동하는 그런 형식을 RR 구동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AWD라고 해서 All Wheel Drive, 항상 네 바퀴가 구동하는 상시 사륜 구동 방식이 있고, 그럼 물론 이제 엔진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냐는 구분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륜 구동은 사륜 구동인데 네 바퀴를 다 구동을 하는데 선택적으로 그 구동하는 파트타임 사륜 구동 방식이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의 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의 재원은 치수가 우선 기준이 되는데 치수 중에 전장이라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 전자는 온전전자의 그 긴 장자에서 전체의 길이를 나타내는데 주요 전장은 자동차 앞쪽 끝부분에서 뒤쪽 끝부분까지 수평 길이를 전장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의 그 안전기준을 보면 자동차의 전장은 13m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동차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연결 자동차는 그보다 좀 더 긴
16.7m까지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그, 니은에 있는 전폭이라고 되는 건 말 그대로 전체의 폭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전기준에서는 우리나라의 안전기준입니다. 우리나라의 안전기준에서 전체 폭은 2.5m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전고, 말 그대로 전체의 높이입니다. 전체의 높이는 4m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안전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휠 베이스라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말로는 축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축이라는 얘기는 앞축과 뒤축, 그 사이의 최대 거리를 축거라고 표현을 하고, 그 밑에 있는 트레드는 윤거인데 윤거는 말 그대로 바퀴와 바퀴 사이의 거리를 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최저지상고가 나오는데요. 최저지상고. 최저지상고는 말 그대로 자동차의 바퀴를 제외한, 지면으로부터 직접 접촉하는 바퀴를 제외한 가장 낮은 부분을 그 지면으로부터의 최소한 얼마 이상 그 이격이 되어 있어야 된다, 즉 떨어져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최저지상고가 있는데, 일부 차를 제외하고, 경주용 차나 일부 특수한 차를 제외하고 12cm 이상의 간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있는 앞 오버행은 앞바퀴 중심축에서부터 자동차의 앞부분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뒷 오버항은 뒷바퀴 중심축에서부터 자동차 뒤의 가장 끝부분까지를 나타내는 것인데, 차가 참 바퀴로부터 얼마만큼 기냐, 즉 앞에 부분이 길다, 그 얘기는 앞 오버항이 크다라고 할 수 있고, 뒷바퀴 축으로부터 뒤가 길다 그러면 뒷 오버항이 또 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안전기준에 보면 그 오버항은 축간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앞축과 뒷축 간의 축간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2분의 1 해야 된다, 뭐 3분의 2 해야 된다, 20분의 11 해야 된다, 각 차종별로 별도로 구분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뒷 오버항만 현재 안전기준에서는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최대 안전 경사각도, 여러분 교재에는 안전경사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대 안전경사각도는 자동차를 옆으로 넘어지게 하는 각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얼마만큼 버티고 넘어지지 않는가 하는 각도가 최대 안전경사각도라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너무 쉽게 넘어지면 어떤 전복사고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전기준에 보면 보통 28도짜리가 있고 35도까지는 견뎌야 된다 하는 그런 자동차가 차종별로 일부 별도로 이렇게 구분하는 내용이 최대 안전 경사각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교재에는 안전 경사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차피 이 경사각을 얘기할 때는 안전기준에 있는 대로 최대 안전 경사각도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중량에 대한 재원이 나오는데요. 중량에 대한 재원이 나오는데, 차량 중량 및 차량 총중량이 나오는데, 차량 중량은 공차 상태일 때 자동차의 무게를 차량 중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차 상태의 중량. 그럼 공차 상태는 어느 때가 공차 상태일까요? 공차 상태라고 하면 자동차의 승용차다. 그런 경우는 뭐 승차 정원이 보통 5명이다. 그러면 승차 정원의 정원이 하나도 타지 않고 승차하지 않고, 만약에 화물차다. 그러면 최대 적재량이 각 화물차마다 주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1톤 차다 그러면 1000kg이 최대 적재량이 되겠고요. 뭐 5톤 차다 그러면 5000kg의 최대 적재량이 주어질 겁니다. 거기에 앞에 운전사를 포함해서 뭐 2명이 더 승차할 수 있다. 그러면 승차 정원 3명이 되고, 만약에 최대 적재량이 5000kg다. 그러면 그런 사람도 타지 않고 물건도 적재하지 않은 상태의 그때의 중량을 차량 중량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예비 타이어, 공구 예비 부품 등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 생각해야 될 것이, 현재 규정은 예비 타이어가 반드시 안전기준에 있어야 된다 하는 규정은 없고요.
예비 타이어가 설치되어 있는 차량은 예비 타이어를 반드시 설치한 상태에서 차량 중량을 측정을 해야 됩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요. 굳이 이 교재에 있는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현재 기준하고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비 타이어가 없는 경우는 당연히 예비 타이어가 없는 상태에서 측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 상태의 중량을 차량 중량이라고 하고 거기에 사람 무게를 더하고 예를 들면 지금 성인의 한 사람의 무게는 65kg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이 탄다 그러면 사람으로 인한 무게는 일반 차량 중량에다가 325kg을 더해주면 차량 중량이 되겠습니다. 총 중량이 되겠습니다. 차량 중량에 승용차가 5명이 승차하는 승용차다. 그런 경우에는 65kg씩 1인당 325kg을 더해서 만약 그때 차량 중량이 1500kg 했다. 그러면 총 중량은 1500 더하기 플러스 325kg가 돼서 1825kg가 차량 총 중량이 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화물차가 승차 정원이 3명이고 3명이고 그 다음에 최대 적재량이 1톤 1000kg인 차가 있다라고 하면 그때 공차 상태에서 차량 중량을 측정했더니 2000kg 했다라고 하면 2000kg에다가 세 사람 무게 65 곱하기 3 195kg 그 다음 최대 적재량 1000kg를 더한 그 합한 값이 차량 총 중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기준에 보면 총 중량은 얼마 이상 초과해서는 안 된다 하는 기준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축중. 축중은 모든 한 개의 축에 걸려있는 바퀴에 걸리는 무게를 전부 합친 것이 축중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과적 단속을 할 때 이 축중 기준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윤하중 또는 윤중은 바퀴 하나가 지면으로부터 내리 누르는 그런 하중을 윤중이라고 보겠습니다. 또는 하대 옵셋. 트럭의 경우 뒷차축 중심으로부터 하대 중심까지의 거리를 하대 옵셋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의 성능에 관해서 일부 나왔는데요. 최고 속도, 연료 소비량, 최소 회전 반경, 등판 능력이 나왔는데 여기서 최소 회전 반경 하나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최소 회전 반경은 말 그대로 자동차가 최대한 핸들을 조향을 해서 우리가 말하는 쉽게 말하면 꺾어서 얼마만큼 좁은 공간에서 자동차가 회전할 수 있는 그 반지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기준에 보면 13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최소 회전 반경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구조가 나오는데요. 자동차 구조는 셰시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자동차는 셰시와 차체, 바디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는 엔진, 셰시, 전지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 정확한 정의는 셰시와 차체로 바디로 나눠진다라고 아시면 될 겁니다. 그럼 엔진은 어디로 갈까요? 엔진은 셰시 중에 동력 발생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 동력 발생 장치의 셰시의 한 부분으로 속해져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세 파트인 걸로 아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걸 한번 정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동력 발생 장치, 그 다음에 동력을 전달하는 동력 전달 장치, 그 다음에 현가 장치, 조향 장치, 제동 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편의 장치들이 좀 있지만 크게 나눠서 그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셰시 중에 동력 발생 장치인 기관에 대해서, 엔진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기관은 말 그대로 동력을 발생하는 장치다. 근데 동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반드시 엔진이 수반돼야 되겠는데, 여러분들 교재에 보니까 가솔린 기관,
디젤 기관, 뭐 로터리 기관 등이 내연 기관이 주로 사용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관에서 내연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내부에서 연소를 해서 연소에 의한 열 에너지를 우리가 힘으로 이용하는 것이 내연기관이 되겠고요. 자동차의 뭐 거의 100%가 내연기관이라고 보면 되겠죠. 단 요즘 나오는 전기자동차 같은 건 엔진 자체가 없고 단순히 전기에 의해서 모터로 구동을 하기 때문에 뭐 동력원이라고는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관이나 엔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솔린 기관이 있고 또 디젤 기관이 있고 뭐 기타 기관으로 나눠지는데, 이건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 기관에 대해서 또 더 자세히 나오니까 그때 다루기로 하고요. 우선 동력 전달 장치에 대해서 간단히 여러분들 소개가 되어 있는데, 동력 전달 장치는 엔진에서 발생된 동력을 구동바퀴까지 전달하는 그런 과정의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동 변속기를 장치한 자동차가 있다라고 하면 뭐 엔진에서부터 기관에서부터 클러치라는 장치가 있고 변속기가 있고 추진축이 있고 뭐 최종 구동 장치라고 교재에는 나와 있는데 종감속 또는 차동 장치라고 해도 맞을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요. 그 장치를 통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구동축을 통해서 구동바퀴로 전달되는 것이 동력 전달 장치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현가장치, 지금 셰시의 일부분을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엔진, 동력 발생장치, 그 다음에 동력 전달장치까지 설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현가장치, 영어로 서스펜션 시스템인데 현가장치는 프레임 또는 차체의 앞뒤 차축을 현가 스프링으로 연결해서 충격 완화하는 장치가 현가장치라고 대표적으로 소개해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노면으로부터 전달되는 충격을 흡수, 완화시켜서 승차감 위에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돌볼 수 있는 것이 현가장치가 되는데, 현가 스프링, 휴겁 쇼바 등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에 현가 스프링으로는 고체의 어떤 금속으로 인한 현가 스프링보다는 대형차 같은 경우에는 압축 공기를 위한 에어 서스펜션이 아주 현가장치로서 뭐 구조는 복잡하지만 아주 현가장치로서의 성능이 아주 우수한 현가장치가 에어 서스펜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셰시 중에 조향장치, 조향장치는 자동차의 주행 방향을 바꾸기 위한 장치가 조향장치가 되겠고, 조향 휠, 조향 핸들이라고 그러죠. 조향 휠, 조향 휠축, 컬럼이 되겠는데 조향 컬럼, 스티어링 컬럼, 뭐 스티어링 휠 영어로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조향 기어, 스티어링 기어, 그 다음에 조향 링크 기구, 그 다음에 조향 바퀴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조향 핸들을 돌리면 조향력이 조향 링크 기구를 거쳐서 조향 바퀴에 되어서 방향을 바꾸는 것이 조향 장치가 되겠고요. 그 위에 프레임, 셰시 중에 프레임은 자동차의 뼈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동차 뼈대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프레임이 정상적으로 있는 차량은 대부분 화물차나 그 다음에 일부 사륜구동의 차들이 프레임이 있는데, 승용차인 경우에는 거의 프레임이라고는 하지 않고 차체라고 해서 프레임레스 형식의 바디를 차체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프레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셰시에 제동 장치가 있는데, 제동 장치는 뭐 더 이상 브레이크 시스템으로서 설명이 더 필요 없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자동차가 제동 장치가 없다라고 하면 이 자동차는 출발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가 어느 목적하는 데를 가고 목적하는 데 도착을 하면 우리가 반드시 정지를 해야 되고, 또 그 위에
어떤 신호 대기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정지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를 대비해서 제동장치는 샤시의 일부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뭐 기타 장치가 있다라고 셰시에 여러분들 교재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를 구성하고 있는 두 번째 차체, 바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차체는 운전하는 운전실이나 승객이 타는 승객실, 화물을 적재하는 화물실 등으로 구성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차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차체에는 뭐 승용차 차체가 있을 수가 있고 버스 차체가 있고 트럭 차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기출 적중 예상 문제라고 해서 일본에 실용적인 자동차가 출현한 시기는 언제로부터 보는가? 자동차 하는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여기에서 기출 적용 예상 문제로 다뤄졌으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앞쪽에 여러분들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 중에 19세기 말부터 영국과 독일 등에서 실용적인 자동차가 출현하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의 답은 5번 19세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문제, 증기기관을 발명한 사람은 증기기관은 영국의 와트에 의해서 발명되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뭐 우리가 좀 혼돈하기 쉬운 퀴노나 르누아르나 오토, 다임러가 있는데 증기기관은 와트에 의해서 발명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요. 3번 문제, 전기자동차가 최초로 만들어진 시기는 1769년 프랑스의 큐노가 최초로 만들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69년 전기자동차가 최초로 만들어졌고 전기자동차는 큐노가 만들었지만 전기기관을 발명한 사람은 2번 문제에서 와트가 발명한 거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입니다. 축전지와 전동기를 이용한 전기자동차가 만들어진 시기는 19세기 중엽으로 되어 있는데 19세기 중반경에 프랑스, 영국, 미국 등에서 최초로 만들어졌습니다. 전기기관을 이용한 버스를 최초로 만들어서 실용화한 나라는 영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1769년 프랑스의 큐노에 의해 자동차가 만들어진 이후에 1827년경에 영국에서 전기기관을 사용한 버스를 만들어 실용화하였습니다. 가스기관을 발명한 사람은 르누아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1860년도 프랑스의 르누아르가 가스기관을 발명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6번에서는 3번의 르누아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는 가솔린 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자동차가 최초로 제작된 시기는 188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해설에는 1885년으로 나오는데요. 1885년 독일의 다임러와 벤츠가 가솔린 기관의 제작에 성공하여 마침내 1886년에 가솔린 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자동차를 최초로 제작했다 했으니까 최초로 제작된 시기는 4번 1886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째 문제, 중유나 경유를 연료로 하는 디젤 기관을 자동차용 기관으로 제작해 성공한 시기는 1919년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9번째 문제, 다음 중 저공해 자동차가 아닌 것. 요즘 자동차가 저공해 자동차다, 아주 이슈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공해 자동차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연기관에서 뭔가가 연소를 하고 난 뒤에 배출되는 가스가 대기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그런 자동차가 저공해 자동차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소 자동차, 아주 훌륭한 저공해 자동차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가스 자동차도 수소 자동차만큼은 아니지만 저공해 자동차가 되고, 알코올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온 디젤 자동차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건데, 아직까지도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저공해 자동차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경유를 사용하는 이 디젤 경유 자동차도 후처리 장치가 아주 잘 되어 있어서 요즘 매연을 실제 측정해 보면 거의 0%, 0%가 나오는 그런 디젤 기관도 나오긴 한데, 이 9번 문제에서는 그래도 가장 적응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4번 디젤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10번 문제, 현가장치란 무엇인가? 1번 냉각수의 온도를 조절하는 장치다. 이건 아니죠. 냉각수의 온도를 조절하는 장치는 엔진하고 관련된 것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행 중 노면에서 받는 진동이나 충격을 흡수시키는 완충 장치이다. 네, 이게 맞겠네요. 완충을 시킴으로 인해서 승객이나 화물을 보호할 수 있고, 더불어 운전자도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현가장치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수증기를 빼내는 장치이다. 엔진 내부의 습기를 제거하기 위한 장치이다. 주행 중에 속도 조절 기능을 담당하는 장치이다. 현가장치하고는 거리가 아주 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 10문제를 해봤습니다. 제 1장 자동차의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좀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구조에서 제가 자동차는 셰시와 차체, 바디로 크게 나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셰시 중에는 엔진의 동력을 발생하는 동력 발생 장치인 기관이 있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동력을 전달하는 동력 전달 장치가 있다고 했는데, 동력 전달 장치는 말 그대로 엔진에서부터 구동바퀴까지 동력이 어떻게 전달이 되는가 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는데, 일반적으로 동력 전달 장치 하면 많은 부분이 포함이 되겠어요. 엔진을 떠나서 힘이 클러치라는 그 장치를과 그 다음에 변속기, 그 다음에 구동축, 추진축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종감속 장치 겸 차동 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동축을 통해서 끝부분에 구동바퀴가 연결이 돼서 동력이 전달되는 동력 전달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현가 장치가 있는데, 아까 현가 장치는 어떤 자동차가 노면으로부터의 어떤 충격을 흡수를 해서 승차하고 있는 사람이나 화물이 적재되어 있는 것을 승차감을 좋게 하고 화물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현가 장치라고 되어 있는데, 충격을 흡수 또는 완화한다. 근데 주로 하는 현가 장치에서 주가 되는 임무를 하는 것이 부품이 현가 스프링, 그 다음에 쇼크옵셔버가 차지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조향장치가 이제 셰시의 일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조향장치는 말 그대로 자동차의 바퀴를 방향을 전환하는 그런 장치가 조향장치가 되겠습니다. 조향장치 구성 부품으로는 조향휠, 스티어링 휠, 조향 휠축, 스티어링 칼럼이 있고, 조향 기어, 스티어링 기어와 조향 스티어링 링크 기구, 그 다음에 구동 바퀴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조향 바퀴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조향 핸들을 돌리면 조향력이 조향 링크 기구를 거쳐서 조향 바퀴에 전달돼서 방향을 바꾸게 되는 것이 조향 장치가 되겠고, 아까 일부 차에만 있다는 프레임이 이제 큰 트럭이 대부분이 이제 프레임이 있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동 장치가 셰시 중에 있다고 그랬는데, 제동 장치는 주로 이제 자동차가 어떤 물리적인 힘에서 운동 에너지가 발생을 해서 달리다가 강제적으로 그 운동 에너지를 없애서 정지를 해야 되는 그런 브레이크 장치가 이제 제동 장치가 되겠고요. 제동 장치 쪽에는 이제 뒤에 별도로 나오게 되는데, 이 제동 장치는
순수하니 유압물만을 가지고도 제동을 시키는 그런 장치가 있고, 유압만을 가지고는 좀 페달을 밟는 힘이나 제동력이 적기 때문에 배력 장치라는 걸 이용을 해서 유압하고 뭐 진공 또는 유압하고 압축 공기를 이용하는 그런 그 제동 장치가 있고, 대형 자동차 같은 경우 보면 순수하게 에어만을, 압축 공기만을 가지고 그 제동 장치를 사용하는 그런 제동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동 장치가 어떤 걸 사용하냐에 따라서 유압식이다 또는 뭐 진공 배력식이다, 그 다음에 압축 공기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제동 장치를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장치가 셰시에 관계되는 내용이고, 차체는 바디라고 그 영어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운전실, 그 다음에 승객실 또는 화물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그 차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1강을 마치고 제2강에서는 자동차 기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